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전영은입니다. 오늘 월간 간학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대한간학회에서 새롭게 제정한 자가면역간염 가이드라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 주실 교수님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김태형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김태형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된 자가면역간염 가이드라인이죠, 교수님? 네, 만성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는 대한간학회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제작되고 개정되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가면역 간염은 이전까지는 해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선 의사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적절한 치료 적용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산백병원 김경화 교수님 외에 16분의 교수님들께서 최신 지견이 반영된 첫 가이드라인을 출간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의료진들이 자가면역 간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번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역학, 임상, 양상, 진단, 치료, 예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표 및 대상, 1차 치료, 치료 종류 등으로 세분화되어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참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네요. 우선 가장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자가면역간염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본 가이드라인 역학 단원에서 국내에서 발생률은 10만 명당 1.07명, 유병률은 10만 명당 4.82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확실히 여성에서 빈도가 높았고요. 서구와 달리 국내에서는 60대 한 시기에 피크를 보이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자가면역간염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는지요? 자가면역 간염은 대체로 AST/ALT가 장기간 상승을 보이는 만성 간염의 형태로 발현이 됩니다. 하지만 무증상, 급성 중증 간염, 그리고 간경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간질환에서 의심해 봐야 하고 특히 다른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이라든지 루푸스가 있다면 검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가면역간염의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진단이 항상 까다로운데요. 진단은 다른 해외 가이드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진단 체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정 진단 점수 체계로 성별, 항체, 조직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치료 반응까지 염두에 둡니다. 다만 이 점수 체계도 꽤 복잡해서 이를 단순화한 간소화 진단 점수 체계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가 항체, 조직학적 소견, 그리고 바이러스 마커 등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총합 7점 이상이면 자가면역 간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권고사항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간 손상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본문에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수님, 진료를 보다 보면 약제에 의한 간손상 환자를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할 때도 있는데 소견이 자가면역간염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감별을 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곤란한데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약인성 간 손상에서는 발병 전에 미노사이클린이나 나이트로프란토인, 그리고 인플릭시막 같은 간 손상 유발 약물 노출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치료 중단 후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가면역 간염과 감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단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이용을 해서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동성 자가면역 간염에 대해서는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하되 무증상, 섬유화가 없거나 간염 활성도 지표가 4점 미만의 환자에서는 치료를 보류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활동성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차 치료로 프레드니솔론과 아자티오프린 병합 투여 혹은
프레드니솔론 단독 투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관해 유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성 중증 또는 아자치오프린에 대해 금기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프레드니솔론 단독 투여를 더 선호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4주 뒤에 반응 평가를 거쳐서 반응이 있다면 유지 치료로 프레드니솔론을 감량을 하거나 아자치오프린 단독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이 없다면 진단을 다시 평가하고 2차 치료나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반응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5개의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완전 생화학 반응, 불충분한 반응, 무반응, 관해, 그리고 치료에 대한 불내성 이렇게로 5가지로 치료 반응을 나누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치료 전에 NUDT15라는 검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 가이드라인과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자치오프린은 골수 억제 부작용이 치명적인데 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변이 검사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게 TPMT이고요. 처방해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NUDT15 검사는 최근에 연관성이 발견된 효소에 대한 검사인데 이 효소의 유전자 변이는 높은 빈도에서 심한 백혈구 감소증을 유발합니다. 이 변이는 주로 아시아인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자치오프린 처방 전에 반드시 검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이번 권고사항에서 B2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NUDT15 검사를 꼭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자가면역관염 환자들을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를 유지하면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2차 치료제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도표로 자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역 억제제를 무작정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치료 종료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에 제시하였습니다. 최소 2년간 완전 생화학 반응이 유지되는 자가면역 간염 환자에서 치료 종료를 고려하며 임상적으로 필요할 때는 치료 종료 결정 전에 조직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 종료 후에 재발률이 20-40%로 꽤 높아서 재발 시의 치료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재발률이 높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방대한 내용을 미남 실력파 김태형 교수님께서 쏙쏙 정리해 주셔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자가면역 간염은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하기 힘든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외래에서 간 수치 높은 환자를 많이 보실 텐데요. 어떤 환자에 있어서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하고 이때 어떤 검사를 처방하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간염을 진단할 때 환자의 나이, 성별, 과거력, 질환의 유병률 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간 수치가 높은 30세 이상의 여성 환자인데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 또는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독성 간염의 병력이 없다면 또는 지방간이 호전 중인데 간 수치에 호전이 없다면 자가면역 간염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가면역 간염이 의심이 된다면 먼저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 스무스머스 안티바디 같은 자가면역 항체와 IgG 등의 검사를 처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복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즉 ALP나 가마-GTP가 상승을 보인다면 안티마이토콘드리아 안티바디도 같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가면역 간염에 이제 동반되는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1등이 갑상선 질환 10% 정도 된다고 하셨고, 루푸스나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는 2%, 0.4%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가면역 간염이 진단이 되면 이런 다른 질환들은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분비내과나 류마티스 내과에다가 컨설트를 내야 될까요? 저는 자가면역 간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일단 갑상선 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 내고 이상이 없다면 내분비내과 협진을 특별히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상이 있다면 그때는 내분비내과 협진을 보고요. 그리고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없다면 굳이 류마티스 내과 협진을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가면역 간염 환자에서 안티뉴클리어 안티바디 역가가 높은데 자가면역 간염과 연관된 항체들 스무스머스 안티바디라든지 LKM 안티바디 등이 음성이면
류마티스 내과 협진을 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에는 자가면역 간염의 치료 대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AST 또는 ALT, IgG의 상승이 있거나 조직검사상 HAI 점수가 4점 이상이면 활동성 자가면역 간염으로 판단하고 치료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옛날에는 우리가 간 수치가 5배나 10배 높을 때 치료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지 않았나요? 조금 10년은 된 얘기 같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외래에서 간 수치가 80에서 100 정도는 돼야 조직 검사도 하고 진단해서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간 수치가 한두 배 정도인 낮은 경우에 자가면역 간염도 치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확실히 예전에는 그 자가면역 간염 치료 기준에 대해서 AST, ALT가 어퍼 리밋의 10배 이상이거나 5배 이상이면서 IgG가 2배 이상 증가 또는 조직검사에서 브리칭 네크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단 조직검사로 확진된 자가면역 간염 전제하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4점 이상의 간염 활성도 지표를 보인다면 치료를 하도록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의한 간 내 염증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하지만 AST, ALT가 말씀 주신 것처럼 2배 미만이라면 낮은 용량으로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치료 시작 전에 준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TPMT 검사라든지 NUDT15 검사는 생소한 면도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치료제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기 때문에 40세 이상 또는 40세 미만이더라도 고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골밀도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진단을 위해서 바이러스 간염 상태는 이미 체크해 둔 상태일 테니까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자티오프린 치료 시에 심한 골수 억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TPMT, NUDT15 검사는 챙기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수탁으로 검사 결과가 3주 정도 걸리므로 미리 처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훌륭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